제 이름은 박재신, 올해 72살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6급 주사로 38년을 일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민원인과 다툰 적 없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아내 이순애는 저보다 2살 아래, 올해 70입니다. 젊어서는 참 예뻤죠. 지금도 주름이 늘었지만 제 눈엔 그때 그 20살 아가씨 같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집안 살림만 돌봤습니다. 제가 월급 봉투를 통째로 아내한테 맡기면 아내는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은 마포 아현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대지 40평, 건평 25평, 1층엔 작은 거실과 부엌, 안방이 있고 2층엔 방 2개가 있습니다. 80년대 지은 낡은 집이지만 저희 부부에겐 그 어떤 강남 아파트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은 저희가 30년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거든요. 신혼 때는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새방살이, 전세살이를 15년 넘게 했죠. 그러다 IMF가 터지고 집값이 폭락했을 때 저희는 그동안 모아놓은 전 재산을 털어서 이 낡은 집을 샀습니다.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네요. 우리 집. 아내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이 집에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마당에 상추랑 고추도 심고 2층 베란다에서 해질녘의 아현동 풍경을 내려다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아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여보,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같은 말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거나. 안타깝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아직 심하진 않지만 약 드시고 관리 잘하셔야 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집만 되네요. 저는 아내 어깨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내 기억을 잃으면 내가 당신 기억이 되어줄 거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약을 꾸준히 먹었고 저는 아내가 잊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오?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아내도 천천히 답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댄 채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상추는 올해도 무럭무럭 자랐고 골목 어귀의 단골 슈퍼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보면 인꼬 부부 오셨네라며 반겼습니다. 해질녘이면 손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죠. 아내가 여보, 우리 참 행복하지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럼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아현동 일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재개발이요.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슈퍼 할머니가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박 주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집 한 채당 보상금이 수십억씩 나온다던데요. 수십억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우리 낡은 집이 수십억이라니요. 슈퍼 할머니 말로는
요즘 서울 집값이 미쳐서 아현동 같은 역세권은 금값이라고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보상금 주고 새 아파트 입주권도 준다더군요.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 보상금도 많이 받는데. 아내는 멍하니 저를 보더니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집 팔아야 해요? 글쎄,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새 아파트 들어오면 우리 거기서 살 수 있대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 이 집 싫어요. 여기서 죽을 거예요. 아내는 치매가 있지만 이 집에 대한 애착만큼은 더 강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떠나고 싶진 않았죠. 근데 그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3년 만에 보는 제 아들 박영민이와 며느리 김지숙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수척해 보였고 며느리는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절박해 보였어요. 며느리 지숙이는 제 뒤에 서 있는 아내를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아내는 멍하니 며느리를 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영민이. 엄마, 며느리 지숙이도 왔어. 아내는 그제야 기억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영민이. 왔구나. 근데 그 목소리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아들 내외를 지켜봤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불편하고 어색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게 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무슨 일인데? 사업이요. 아빠 퇴직금 받아서 프랜차이즈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빚만 8억 남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억이요? 퇴직금 2억을 줬는데 8억 빚을 졌다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저희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지금 빚쟁이들이 저희 목줄 잡고 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오늘 온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뉴스 보셨죠? 아현동 재개발 소식. 그래, 봤다. 그거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이거 완전 하늘이 준 기회예요. 대박이에요. 저는 며느리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이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최소 50억이에요. 거기다 새 아파트 입주권까지 30평대 아파트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 집 저희한테 증여해 주세요. 저희가 보상금 받아서 빚 갚고 새 아파트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효도하면서요.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증여라고요? 이 집을요? 아내는 제 옆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민아,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아빠,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이대로 죽어요. 빚쟁이들이 저 죽이려고 해요. 아빠가 저 안 도와주면 전 정말 끝장이에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이 집 곧 헐릴 거예요. 강제로라도 나가셔야 해요. 그럼 저희한테 주시는 게 낫잖아요. 저희가 보상금 처리도 다 해드리고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모실게요. 제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아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제가 본 적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집은 내 아비랑 내가 길바닥에서 폐지 주워가며 올린 집이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폐지는 무슨... 닥쳐. 아내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은 우리 30년 인생이야. 30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집. 기둥뿌리 하나 못 뽑아. 며느리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라고? 치매 오셔서 판단이 흐려지신 거 아니고요? 어머님, 지금 법적으로 계약 능력도 없으세요.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어머님 의견 같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괜히 저희 앞길 막지 마시고 좋을 때 물러나세요. 아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숙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요? 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들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당장 나가요. 둘 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대들었습니다. 아빠가 이래요? 진짜 아들 죽으라는 거예요? 네. 50억을 날리라고요? 50억이 내 돈이냐? 이건 우리 집이야. 나가. 며느리가 비웃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좋아요. 근데 후회하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버님.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게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저 사람들, 무서워요. 괜찮소? 내가 지켜줄 거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근데 가슴 한구석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 내 집인데 왜 빼앗아 가려고 해?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아무도 우리 집 못 가져가요. 내가 지킬 거요. 아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약속하오. 아내는 그제야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놈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 며느리란 여자도 처음부터 우리 돈만 노렸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 정말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을까? 저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집은 우리 거야. 순애와 내가 평생을 걸어 지은 집이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저는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싸늘했습니다. 순애야, 어디 있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부엌, 거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마당도 나가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순애야, 순애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메모지에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 분명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어젯밤 일은 미안하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바람 좀 쐬고 오겠소. 순애가 바람 쐬러 간다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반. 아내가 이 이른 시간에 혼자 나간다고요? 치매가 있는 아내가. 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순애야, 여보, 어디 있소? 슈퍼 할머니가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순애 봤소? 아침 일찍 지나갔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도 아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가 길을 잃었나? 어디 쓰러진 건 아닐까? 그때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사람은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숙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엄마는요? 엄마 안 계세요? 너희가 어떻게 알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막 소리 지르시면서 다신 안 본다고. 어제 제가 말실수한 것 때문에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치매 증상 또 도진 것 같아요. 쯧쯧. 걱정되네.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112 신고할게요. 빨리 찾아야죠.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성격도 참. 어제 일로 삐지셨나 봐요. 괜히 가출하시고. 제가 어머님 옷이랑 사진 찾아서 경찰한테 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다. 치매가 있는 아내가 혼자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을까?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쓰러진 건 아닐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내한테 전화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하고 바로 여기로 온 거죠? 그리고 아내가 정말 전화를 했을까요? 아내는 휴대폰 사용도 잘 못하는데 쪽지도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내 필체가 맞긴 한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했어요. 평소 아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단정하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며느리의 표정. 제가 쓰러져 있는데 며느리는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착각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일단 순애를 찾아야 해. 경찰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찾아요. 엄마 꼭 찾을 거예요. 며느리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제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뒤졌습니다. 전단지를 수백 장 뿌렸습니다. 경찰서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들놈들을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점점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와서 모시겠습니다. 저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년에 걸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첫 1년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순간적으로 모든 게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옆을 보면 아내가 누워 있을 거라고, 아내가 여보, 아침 먹어요 하고 깨울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늘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날 밤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아들놈들을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을 굶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서야 빵 한 조각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아내가 어딘가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순애야, 순애야 소리치곤 했습니다. 그러면 텅 빈 집만 저를 맞이했죠.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제 아내 소식 없습니까? 치매 환자 실종 신고한 박재신인데요. 담당 형사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CCTV도 다 확인했는데 워낙 새벽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크게 인쇄하고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현동 골목골목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슈퍼, 편의점, 약국, 버스 정류장, 눈에 보이는 곳이란 곳은 다 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박 주사님, 식사는 하고 다니세요? 주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꼭 찾으실 거예요. 슈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 씨 꼭 무사히 돌아오실 거예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폐인이 되어 갔습니다. 머리는 떡이 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안방에 앉아서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의 빗, 아내의 화장품, 아내의 옷까지. 제 손에 닿는 모든 것에서 아내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날 기력도 없었지만 혹시 아내 소식인가 싶어서 비틀비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들 영민이가 큰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영민아, 아빠 혼자 두면 큰일 나요. 굶어 죽겠어요. 저희가 들어와서 아빠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아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지숙이도 여러 개의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2층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가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우선 2층 작은 방에 저희가 있을게요. 아버님은 안방 그대로 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꾸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로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죽을 끓여줬고 아들은 제 방을 청소해줬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주는 대로 먹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안방 청소를 한다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며느리가 큰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아내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요? 아, 이거요? 어머님 옷이랑 화장품들이요. 너무 오래돼서 다 곰팡이 슬고 그래서요. 버리려고요. 버린다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건 순의 물건이요.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아오실 것 같아요? 벌써 1달이 넘었어요. 경찰도 포기했잖아요.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 아버님만 더 힘들어요. 그래도 그건 아버님, 제가 다 아버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 상처만 더 받으시잖아요. 새 출발하셔야죠.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지만 며느리는 이미 박스를 쓰레기 봉투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 그만둬요. 저는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이미 다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자개빗, 아내가 매일 바르던 로션, 아내의 외출복, 모두 구겨져서 봉투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그렇게 우시면 어떡해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집안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엔 아내가 평생 아끼던 자개장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거 중고로 팔면 5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아버님 생활비 보태드리려고요. 제가 말리자 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공짜로 모시는 줄 아세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흔적이 하나씩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1달 뒤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2층에서 1층 안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님은 2층 작은 방에서 주무세요. 저희는 지숙이가 허리가 안 좋아서 1층이 편해요. 저는 항의했습니다. 거긴 나랑 순애가 30년을 잔 방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없잖아요. 아버님 혼자 그 넓은 방 쓰실 거예요? 저희는 둘이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써야죠. 결국 저는 2층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방은 예전에 아들놈이 고등학생 때 쓰던 방이었습니다. 좁고 습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잤던 안방에서 이제 저는 쫓겨났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소파를 버리고 새 소파를 들여놨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우리 부부 사진도 떼어냈습니다. 촌스러워서요. 요즘 누가 이런 거 걸어놔요? 거실은 완전히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을 살던 집인데 이젠 남의 집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2층 구석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식사 시간도 지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으로만 밥을 차려줬습니다. 찬반은 김치 1가지,
국은 라면, 스프에 물 끓인 것. 그게 다였습니다. 반찬을 만들 생각은 안 하더군요. 아버님, 요즘 반찬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밥이라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억지로 넘겼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는 자기들끼리 따로 고기를 구워 먹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냄새만 맡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영민아, 너희는 취직은 안 하냐?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빠 모시느라 저희가 일을 못 하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아버님 누가 챙겨드려요? 저희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2층 구석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 생각만 했습니다. 순애야, 넌 어디 있니? 사라는 있니? 가끔 슈퍼 할머니가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몰래 내려가서 그걸 챙겨 먹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또 뭐라고 할까봐 숨어서 먹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말년인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내 운명인가? 그리고 딱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 저는 혼자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며느리는 재개발 조합에서 받았다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요?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실종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실종 선고 절차를 밟아야 한대요. 안 그러면 상속이 안 돼서 재개발 보상도 못 받는데요. 실종 선고? 네. 실종 1년 지나면 법원에 신청해야 한대요. 그래야 어머님 재산이 아버님한테 상속되고 그래야 재개발 조합에 서류 제출할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소. 아직 순애가 살아있을 수도 있소.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님, 지금이 언제라고 그런 말씀하세요. 1년이에요, 1년.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진작 연락했겠죠. 아마 어디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런 말하지 마시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그럼 어쩌시려고요? 이거 서류 안 내면 구청에서 세금 폭탄 때려요. 최악의 경우엔 나라에서 집 환수해 간대요. 아시겠어요? 나 마이너스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서. 집을 뺏어간다고? 네. 재개발 보상도 한 푼 못 받고 아버님은 길거리에 나앉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집을 뺏긴다고요? 30년을 산 집을? 며느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복잡한 거예요. 법원에 가서 실종 선고받고 상속 서류 내고 재개발 조합에 제출하고. 아버님이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제 손에 인감도장을 쥐어줬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도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리는 1년간의 슬픔으로 완전히 멍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안 하시면 집 날아가요. 아버님도 길거리 나앉으시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난 이제 늙고 무능한 사람이야. 저것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저는 며느리가 짚어주는 칸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쿵, 쿵. 도장을 찍을 때마다 제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 집이라도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이제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2층 구석방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순애한테 미안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찍었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계속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아버님, 여기 또 도장 찍으셔야 해요. 법무사 서류래요. 아버님, 재개발 조합 동의서예요. 전 주민이 다 도장 찍었대요. 아버님, 세무서 서류래요. 안 찍으면 과태료 나온대요. 저는 그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빠져나간 지 오래였으니까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지 1년 반. 어느 날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드디어 재개발 보상금 나온대요. 50억이래요, 50억.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0억이요? 그 많은 돈이요? 며느리는 계속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 입주권도 나왔어요. 30평대요. 역세권이고 학군 좋고 완전 대박이에요. 아들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빚도 다 갚고.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걸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어딘가 어두운 곳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버렸어요? 아니요, 순애야.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오. 여보, 나 무서워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가 실종된 지 2년. 재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동네 집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집을 부수는 소리가 매일 들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곧 우리 집도 철거 들어가요.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셔야 해요. 다른 곳? 네. 저희가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해뒀어요. 거기서 잠깐 계시면 돼요. 새 아파트 완공되면 모시고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게 다였습니다. 30년 살림이 손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원룸은 아현동에서 20분 거리의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저희 새 아파트 입주하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네. 그 정도면 공사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 조용히 계세요. 저희가 가끔 반찬 넣어드릴게요. 며느리는 방 열쇠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도 아빠 건강하세요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덜컹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좁고 차가운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일군 집에서 쫓겨나 이제 6평도 안 되는 원룸에 버려졌습니다.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평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창밖으로 재개발 지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너머에 제 집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없는 집이었습니다. 곧 허물어질 집이었습니다. 오열하며 순애야. 미안해. 내가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박영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한마디가 제 지옥 같은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박영민 씨 보호자 되십니까? 아버님 박재신 씨 맞으시죠?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평안 요양병원 원무과 김현주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평안 요양병원? 파주?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놈이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영민 님이 어머님, 이순애 환자님 병원비를 6개월째 미납하셔서요. 저희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순애 환자님이요. 3년 전에 입원하신.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는 3년 전에 실종됐단 말이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소. 원무과 직원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실종이라니요. 그럴 리가요. 환자분은 3년 전에 아드님 박영민 님이 직접 알코올성 중증 치매 환자라고 입원시키셨는데요. 여기 서류가 다 있습니다만. 알코올성 치매 박영민이 직접?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3년간 멈춰있던 제 뇌가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아침의 쪽지,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 아들의 어색한 위로, 제가 찍어준 수많은 도장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오. 지금 당장.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놀라며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급히 메모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한테 손대지 마시오. 제가 지금 바로 갈 테니. 전화를 끊고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파주요. 파주 평안 요양병원이요. 제발 빨리 가주시오. 택시기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괜찮소? 빨리요. 빨리.
택시는 올림픽대로를 달렸습니다. 자유로를 지나 파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3년입니다. 3년이나 제 아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번호로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식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택시는 파주의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병원이 있다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위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평안요양병원. 녹슨 간판이 희미한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감옥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뛰어내렸습니다. 병원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 특유의 체취와 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원무과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40대 여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박재신 어르신이시죠? 아까 전화 주신. 제 아내가 어디 있소? 당장 데려가 주시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환자분은 3층 303호 병실에 계십니다. 근데 면회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보호자? 나도 보호자요. 나는 남편이란 말이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원무과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계단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303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3년 만에. 손이 떨렸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순애 환자님, 면회 오셨어요.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개의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병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가장 구석진 곳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미라 같은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이게 제 아내란 말입니까? 순애야, 순애야. 저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뼈만 만져졌습니다. 순애야, 나야, 재신이, 당신 남편. 아내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순애야, 여보, 나 좀 봐. 재신이야. 저는 아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가느다란 팔로 저를 때렸습니다. 싫어. 주사 싫어. 아파. 아파. 순애야. 나야. 남편이란 말이야. 하지만 아내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알아듣기 힘든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주사, 주사 싫어. 아파. 영민아, 미워. 영민아, 나쁜 놈, 나쁜 놈. 영민이 아들놈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미워한다고, 나쁜 놈이라고. 그때 뒤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배 나온 남자였습니다. 차트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환자 보호자분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 정기환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원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 알코올성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알코올성 치매? 저는 벌떡 일어나 원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제 아내는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신 사람이요. 원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진정하세요. 여기 진단서가 다 있습니다. 보호자 박영민 씨가 직접 확인하고 그 새끼가 거짓말한 거란 말이오. 저는 소리쳤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 다른 환자분들도 계세요. 저는 원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원장은 옷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3년 전 입원하실 때부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라고 하셔서 저희가 적절한 치료를 해왔습니다. 적절한 치료? 이게 적절한 치료요? 저는 앙상하게 마른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적절한 치료라고요? 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계속 거부 반응을 보이셔서 진정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었고, 진정제? 네. 환자분이 너무 폭력적이고 소리를 질러서 다른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서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저 가느다란 몸으로 폭력적이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병원, 이 원장,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시오. 이번 서류 말이오. 원장이 망설이더니 원무과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이 나가더니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입원 날짜 3년 전 아내가 실종된 바로 그날. 보호자 박영민. 진단명 알코올성 치매, 정신착란, 공격성향. 보호자 진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을 잃고 가족을 공격함. 정신병원 입원 필요. 저는 서류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술을 못 마십니다. 냄새만 맡아도 토합니다. 그런 아내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서류, 전부 조작이요. 거짓말이란 말이요. 원장이 발끈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서류입니다. 저희는 보호자의 말을 믿고 치료한 겁니다. 당신네도 공범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저희가 뭘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호자가 그렇다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도 이 원장도 모두 썩었습니다. 분명 뇌물을 받았을 겁니다. 아들놈한테. 저는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순애야, 이제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여기서 나가자. 아내는 여전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사. 싫어. 아파. 집 가고 싶어. 여보. 아내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순애야. 미안해. 내가 늦었어. 원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음에. 닥쳐요. 저는 돌아서서 원장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제 아내한테 손대지 마시오. 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테니. 그건 안 됩니다. 미납된 병원비도 있고, 병원비는 제가 낼 거요. 근데 당신은 각오하시오. 이 병원 불법 진료로 고발할 테니까. 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원무과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불러주시오. 우리 아내 큰 병원으로 옮겨야겠소.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내 침대 옆에 앉아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여기서 나갈 거야. 좋은 병원 갈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 힘없는 소나기에서 저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쯤 지나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내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그 옆에 붙어서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저는 다른 병실들을 봤습니다. 모든 병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아내를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요원이 아내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상도 심하고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는 거요? 일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만에 만난 아내. 하지만 이건 제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생기 넘치고 웃음 많던 아내는 사라지고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그들이 제 아내를 저 지옥에 쳐넣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아내를 찾아 헤매는 동안 아내는 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아내를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내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탈수, 그리고 다량의 진정제가 체내에 검출되었습니다. 진정제요? 네. 오랜 기간 과다 투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뇌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3년 전 실종됐던 것, 아들이 아내를 요양병원에 감금했던 것, 허위 진단서로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만들었던 것, 모든 것을. 의사는 듣고 나서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럴 겁니다. 꼭 그럴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환자분 입원시키고 치료하겠습니다.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회복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뭘 한 겁니까? 제가 아내를 제대로 찾았습니까? 경찰만 믿고 아들놈들 말만 믿고 멍청하게 당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이제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분노입니다. 차가운 분노입니다. 저는 병원 로비로 내려가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구청 시절 동기였던 친구 김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누구시죠? 나야. 박재신이야. 재신이 형님? 세상에, 오랜만이십니다. 어쩐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내 인생을 망친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당장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놈, 며느리, 그리고 그 썩은 병원까지 모두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초동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20층 김태준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신이라고 합니다. 김태준 변호사님 계십니까? 아, 박재신 님이시군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끝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백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구청 시절 온화했던 친구는 사라지고 냉철한 법조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재신이 형님, 김 변호사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전화, 심상치 않더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년 전 아내의 실종, 아들 내외가 집으로 들어온 것,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들,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요양병원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김 변호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가 끝나자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건 단순한 폐륜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범죄? 네. 존속 감금,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최소 이 4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존속 감금. 아드님이 어머님을 허위 진단으로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3년간 감금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감금죄입니다. 둘째, 사문서 위조. 어머님이 쓴 것처럼 꾸민 쪽지가 있었다고 하셨죠? 그것도 위조입니다.
셋째, 사기 및 횡령. 형님께 거짓말로 각종 서류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챘습니다. 이것도 사기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넷째,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입니다. 아마도 놈들은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을 겁니다. 성년후견인이 뭡니까?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이나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과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 네. 놈들은 어머님을 중증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드님을 후견인으로 지정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완벽한 범죄입니다. 겉보기엔 합법이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겁니까? 제 아들놈이, 아니, 분명 며느리가 꾸민 것입니다. 아들놈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법원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으로 열람 신청하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직원에게 지시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김 변호사는 리셉션에 전화를 걸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요양병원 쪽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 병원 분명 불법이 있을 겁니다. 불법이요? 네.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환자를 저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분명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불법 요양병원일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 넣고 조사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믿음직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찍으신 도장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서류였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게 문제입니다. 놈들이 형님께 뭘 서명받았는지 모르면 나중에 형님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리해집니까?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이 재산 증여에 동의했다는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개발 보상금을 아드님한테 준다는 서류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형님이 자발적으로 모든 걸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선 구청과 재개발조합에 서류 열람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계속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형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드님과 며느리 지금 어디 삽니까? 글쎄요. 며느리가 새 아파트 입주했다고 했으니 주소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연락도 안 되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겠습니다. 주소를 찾고 놈들 동선을 파악하겠습니다. 사설 탐정이요? 네. 이런 경우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김 변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형님, 돈 걱정 마십시오. 우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소송 이기면 상대방한테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것들은 법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법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역시나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3년 전 아드님 박영민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사유는 어머니 이순애가 알코올성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불가능, 아버지 박재신도 고령으로 판단력 흐림입니다.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나도 판단력이 흐리다고요? 네. 그래서 아드님 본인이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진단서와 정신과 소견서를 근거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네. 아드님은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었습니다. 집도 보상금도 모든 것을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합법이었다는 겁니까? 아들놈이 제 아내 재산을 빼앗은 게 합법이었다는 겁니까? 김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합법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후견인 지정받은 거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라. 네. 저희가 증명하면 됩니다. 어머님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것, 진단서가 허위라는 것, 그러면 후견인 지정 자체가 취소됩니다. 저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머님을 지금 계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게 하십시오. 진짜 진단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진단서가 허위라는 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서류를 확인했는데요. 재개발 보상금 52억 원이 작년 말에 지급됐습니다. 수령인은 박영민입니다. 52억. 제 평생의 재산이 30년을 일군 집이 52억 원으로 바뀌어서 아들놈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쓴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구입에 30억, 빚 갚는데 10억, 나머지는 명품이나 차 구입에 쓴 것 같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2억을 벌써 다 썼다고요? 2년도 안 돼서? 저와 아내가 30년을 모은 돈을 2년 만에 다 날렸다는 겁니까?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다행히도 아파트는 아직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걸 수 있습니다. 가압류요? 네. 법원에 신청해서 아파트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놈들이 팔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소송 끝나고 형님 승소하면 아파트를 형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사설탐정이 아드님 내외 주소를 찾았습니다. 강남 대치동 신축 아파트입니다. 30평형이고요. 그곳에서 뭐라고 삽니까? 말이 좋아 산다지 놀고 먹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백화점 다니고 아드님은 골프장 다닙니다. 피 같은 돈을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요양병원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원 완전히 불법입니다. 의료법 위반, 보조금 횡령, 환자 학대. 죄목이 수두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장은요? 곧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 간호사 중 한 명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증언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예, 그 간호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제가 설득했더니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뭘 증언한다는 겁니까? 어머님이 입원 첫날부터 멀쩡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원장이 특별 지시해서 매일 진정제를 과다 투여했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별 지시라니 누가 시킨 겁니까?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이 원장한테 뇌물을 주고 어머님을 조용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새끼가, 제 새끼가 제 어미한테.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십시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놈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형님, 지금 당장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원하신다면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 변호사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요. 지금 체포하면 놈들은 억울하다, 몰랐다며 발뺌할 겁니다. 물론 증거가 있으니 유죄는 받겠지만 그게 다입니다. 형님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놈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요? 재개발 보상금 잔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요. 이게 다음 달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10억이요? 네. 놈들은 그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돈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 놈들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김 변호사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덫을 놓자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형님. 보상금이 입금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입금되는 순간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놈들이 한 푼도 못 쓰게요. 그리고 김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 겁니다. 놈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놈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제 아내를 3년간 지옥에 쳐넣고 저를 속이고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냥 체포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뒤 심판의 날을 만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살이 조금씩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다한 진정제 투여로 뇌 손상이 왔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 곁에 앉아 매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순애야,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명동에서였지. 나는 양복 입고 갔는데 너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도 기억나? 비가 왔었지. 근데 너는 웃고 있었어. 비 오는 날 결혼하면 복 받는데요라고 했잖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편 김 변호사는 착착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존속 감금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보상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D-Day가 왔습니다. 보상금 잔금 지급일.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오늘입니다. 오후 3시에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4시에 경찰과 함께 아드님 집으로 갑니다. 형님도 오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들을 체포하는 현장을 제가 봐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4시에 대치동 주소로 오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3년 전에 온화한 공무원은 사라지고 복수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심판을 내리러 갑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후 4시. 저는 택시에서 내려 대치동 신축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35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로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제 돈으로 지은 궁전이군요. 김 변호사가 경찰 2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네. 형사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박재신 씨죠? 서초경찰서 강력팀 이민수 형사입니다. 오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김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4시입니다. 보상금은 3시에 입금됐고 가압류는 3시 5분에 발동됐습니다. 지금쯤 놈들 통장은 완전히 동결됐을 겁니다. 그럼 놈들은 아직 모르겠네요? 네. 통장 확인하기 전까진 모를 겁니다. 입금 문자는 왔을 테니 지금쯤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2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2304호. 아들놈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숙이가 나왔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님? 여긴 웬일이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뒤에 경찰이 있는 걸 본 겁니다.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지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근데 여긴 무슨... 박영민 씨도 계십니까? 네, 안에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형사가 영장을 꺼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김지숙 씨, 박영민 씨, 존속 감금,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라고요? 체포? 말도 안 돼. 형사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소파, 최신형 TV, 명품 가방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습니다. 식탁에는 고급 와인과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차린 잔치였습니다. 아들놈 영민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박영민 씨,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들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체포가 무슨?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영민 씨, 당신은 3년 전 어머니 이순애 씨를 허위 진단으로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들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보호하려고. 보호?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를 그 지옥에 쳐넣고 3년간 방치한 게 보호냐? 아들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지숙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다 망쳤어. 우리 돈인데, 우리가 고생해서 받은 건데. 김 변호사가 냉소했습니다. 당신들 돈이라고요? 박재신, 이순애 두 분이 30년간 일군 재산을 훔친 게 당신들 돈입니까? 우리가 모셨잖아요. 우리가 희생했고. 희생?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증언입니다. 당신들이 원장에게 뇌물을 주고 이순애 씨에게 과다한 진정제를 투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희생입니까?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지숙 씨, 박영민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놈이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 지숙이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아빠,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 자식도 있어요. 제발. 저는 아들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그 지옥 같은 요양병원에서 영민아, 미워. 라며 울부짖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룸에 저를 내팽개치고 떠나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찍었던 수많은 도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어미를 지옥에 쳐넣고 3년간 산송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내가 제 바지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 너는 이제 남이다. 아빠. 형사들이 아들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없었으면. 형사가 며느리를 막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입금된 보상금 10억 원 가압류됐습니다. 한 푼도 못 쓰십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10억이. 그리고 이 아파트도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곧 처리될 겁니다. 소송 끝나면 박재신 씨께 귀속됩니다. 아들놈이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까지. 그럼 우린 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박재신 씨를 원룸에 쳐넣었던 것처럼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러자고 했잖아. 며느리가 맞받아쳤습니다. 뭐, 당신도 좋아했잖아. 돈 쓸 땐 언제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말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앞에서 부부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승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생 돌려줘. 내 돈, 내 아파트. 아들은 제게 계속 애원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재판,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형님 승소는 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노모를 요양병원에 감금하고 재산 50억 원을 편취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와 함께 그 뉴스를 봤습니다. 아내는 TV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애야,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아들놈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영민, 김지숙은 공모하여 피해자 이순애 씨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제출됐습니다. 법원 기록이 제시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노틀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습니다. 최종 선고일 2026년 1월 20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지숙은 본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므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5년이라고요? 안 돼. 재판장님.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영민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침모를 유기했으므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아들놈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52억 원과 위자료 5억 원, 총 57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아빠 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승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김 변호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판결 이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대치동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5억에 팔렸습니다. 동결됐던 보상금 10억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쓰고 남은 돈 5억도 회수했습니다. 총 40억 정도가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52억에서 12억이 사라진 셈이지만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아내를 위한 최고의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재활 프로그램. 아내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늘었고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여보, 당신, 맞죠?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순애야, 그래, 나야, 재신이야. 여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애야,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아주 좋은 집으로.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들은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면회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 지숙이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싸웠습니다. 징벌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정신이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0년, 15년. 그들은 그 긴 시간을 갇혀서 보내야 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그들을 기다리는 건 57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아현동 집보다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 제가 물 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아요. 그래, 순애야. 우리 여기서 평화롭게 살자. 아내의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진정제를 투여받아서 뇌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아현동 집, 마당의 텃밭. 하나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내와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내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 고마운데요? 나를 찾아줘서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기다려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선은 결국 보상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제 아내를 지옥에서 구해낸 것, 악한 자식들을 응징한 것, 그리고 이렇게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제가 얻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남은 재산으로 이순의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좋은 일이에요. 우리 돈이 좋은 곳에. 그래요.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거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평화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썩은 자식의 연은 끊어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연을 끊지 않았다면 저와 아내는 영원히 고통받았을 겁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자유입니다. 서로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저녁엔 TV를 보며 웃고 밤엔 손잡고 잠듭니다. 이것이 저희가 평생 꿈꿔온 노후였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영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순애야, 우리 아들은 우리를 떠났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내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자기를 그 지옥에 쳐넣었는지. 하지만 아내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2026년 가을, 저는 73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71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당에 앉아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죠? 그럼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소.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랗습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억울함을 참지 않았고 끝까지 싸웠고 정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악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선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와 아내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5년 뒤 2031년 박재신 씨는 78, 이순애 씨는 76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전원주택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순애 장학재단은 5년간 50명의 학생을 도왔고 그중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박영민, 김지숙 부부는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출소까지는 아직 5년, 10년이 남았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